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 구미가 고베 본부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열며 자축했습니다. 100주년. 이들은 100년 전인 1915년에 고베 항구에 있던 뱃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폭력 집단을 이루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일본을 대표하는 야쿠자로 성장했죠. 다른 야쿠자 조직 몇몇도 있는데 이 중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인 영향력이 상당해서 세계 최대 범죄 기업으로도 불리고 있죠. 보통 야쿠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마약 밀매, 매춘 혹은 상권 사람들한테 삥 뜯기 같은 불법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간 이들이 점점 진화하더니 연예기획사, 부동산, 주식, 미술품 투자, 건설, 게다가 운송까지 확장하면서 단순히 힘 좀 쓰는 불량배 조직이 아닌 지능형 경제사범이 된 것이죠. 심지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폭력 조직과 손을 잡고 해산물 밀수, 매춘 여성 공급까지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전 세계 5대 폭력 조직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탈리아 마피아, 중국 삼합회, 미국 마피아, 중남미 카르텔, 그리고 일본의 야쿠자가 빠질 수 없죠. 작년에 토요미스테리에서 진행했던 중국 삼합회 편에 이어서 오늘 일본 야쿠자는 과연 어떤 조직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야쿠자라는 건 한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내 대규모 조직폭력 단체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폭력을 무기로 해서 범죄 활동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죠. 실제로 야쿠자는 전 세계 조직들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번다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불법 조직들이 대놓고 얼마를 버는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지들이 추정한 금액만으로 대충 그 규모를 알 수 있었는데요.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를 기준으로 2014년 이들이 벌어들인 연간 수익은 무려 66억 달러, 하나로는 7, 8조 원에 달합니다. 7, 8조 원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쿠자들은 일본의 사회적 공헌에도 힘쓰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관리해왔죠. 재난이 발생하면 자위 때보다 먼저 달려가는 게 야쿠자였습니다. 실제로 일본 쓰나미 사고 때 원전 일대 청소 작업에 인부를 가장 많이 보낸 조직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미지 개선을 하려는 사업 중에 가장 화제가 된 건 일명 할로윈 파티인데요. 할로윈 시즌이 되면 이 거점인 고베 지역 곳곳에 조직원들이 코스튬을 입고 어린아이들에게 사탕과 선물을 나눠주는 연례 행사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이들이 정말 개과천선한 게 아닌가 싶지만 지역 경찰로서는 이날 총긴장 상태로 거리에 나온 조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경비가 삼엄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금지 조례안을 제출하기도 했죠. 현재 야마구치 구미의 6대 보스 시노다 케니치, 이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일단 피라미드식 구조하에 시노다 케니치를 중심으로 휘하에 7명의 부두목과 약 80명의 중간 보스를 두고 사업을 지역별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6대 보스 시노다 케니치는 전에 없던 지능형 두목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실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조직의 부를 축적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 평가되죠. 2000년대엔 경제, IT 전문가와 손을 잡고 기업 합병과 주가 조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금 과장을 해서 시노다 게니치는 조직폭력 베개의 스티브 잡스로 불릴 정도인데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기부 사업을 하고 할로윈 행사를 하는 것도 다 그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겠죠. 이렇다 보니 엄청난 검은 돈으로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기도 해서 참다 못한 오바마 대통령이 야쿠자 조직 간부들에 대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마약 밀수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만큼 영향력이 큰 조직입니다. 혹시 스티븐 잡스가 거론되었다고 해서 야쿠자 두목을 결코 우상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기업을 어떻게 등쳐먹는지 그 수법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역시 폭력배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들은 한 기업을 타겟으로 정한 후에 회사의 주식을 상당량 사들입니다. 이후에 의기양양하게 주주총회에 참석하죠. 그리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자신들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합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자신의 조직과 연계된 일을 강요하면서 회사 프로젝트를 좌지우지하는데 힘이 아닌 돈으로 깽판을 치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이제 주주니까 골프나 승마대회 같은 주최를 제한하고는 그 티켓을 강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 특성상 회사 내부에 있는 소동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에 극도로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기업들은 야쿠자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충격적이게도 이런 수법에는 일본의 대기업도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에서는 워낙 이런 게 관행화되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증권거래소에 거래되어 있는 기업의 90%가 모두 같은 날 주주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야쿠자들이 얼마나 그들을 지배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번엔 야쿠자 간의 싸움과 무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야쿠자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주먹이나 긴 칼로 위협하는 이미지지만 실상은 훨씬 더 살벌합니다. 일본에는 야마구치구미 외에도 3-4개 정도의 거대한 야쿠자 조직들이 더 있는데 이들 간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권력 싸움 또는 살인 사건이 일본 내에서도 종종 보도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들이 회칼 들고 망치 들고 싸우는 건 아니죠. 경찰 조사 결과 불법으로 밀수한 기관총, 자동소총, 심지어 유탄 발사기와 대전차 로켓까지 등장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사실 테러 단체 수준인데요. 사실 일본은 총기 소지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야쿠자는 러시아와 중국, 필리핀에서 불법으로 무기를 사들였고 실제로 지난 2019년 11월 일본 거리 한복판에서 야쿠자 조직원이 자동소총을 30발이나 난사해서 상대 조직원을 사망하게 한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총기 소지가 불법인 일본에서 이런 야쿠자 총격 사건은 해마다 수십 건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요, 야마구치구미 내부에서 분열이 생겼고 또 다른 계파가 생기면서 그들 간의 충돌 중에 발생한 총격 살인극이었죠. 용의자를 알아보니까 52세 간부였는데 권총과 자동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검거가 된 이후에는 나 혼자서 벌인 일이라면서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최대 유흥가 중 하나인 가부키초의 한 가라오케에서 제1교포 60대 이 씨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노래방 안에서 권총 3발을 맞았는데 그리고도 밖으로 나와서 범인을 추적했지만 결국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망하고 말았죠. 추후에 한 야쿠자 집단의 전 현직 조직원 간의 다툼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슈가 됩니다. 2019년에 이렇게 야쿠자들 간의 총기 유혈 사태가 계속되면서 일본 시민들은 자신 또한 엉뚱한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야쿠자 하면 생각나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몸 전체를 뒤덮는 문신, 일명 이레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 야쿠자의 기원을 좀 언급해보자면 전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467년 일본은 군주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국의 각 영주들과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던 시대예요. 그리고 150년이 지나 1615년에 드디어 이 혼란이 잠잠해지고 안정화되는 에도 막부 시대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 혼란했던 150년 동안 힘으로 계급을 유지해오던 사무라이들이 갈 곳을 잃고 세력이 점점 약화됩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그들끼리 뭉치면서 급기야 폭력 집단을 이루게 된 거죠. 일본에선 이것을 최초의 야쿠자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사무라이들이 전쟁에서 무사와 안전을 기원하면서 몸에 부적처럼 그림을 그려넣기 시작했는데 이런 대표적인 문신을 바로 이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신은 위험, 악재, 재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레즈미는 기본적으로 잉어, 호랑이, 용 또는 영웅적인 인물을 그려놓고 또 거기에다가 일본의 어떤 민화적인 요소를 배경에 덧붙이면서 화려하게 완성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문신 이레즈미는 예술적인 시각보다는 야쿠자들이 위화감을 형성하고 또 자신을 거칠게 보이는 수단으로서 하나의 전통처럼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혹시 타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본 내에서 야쿠자는 여전히 공포와 배척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온천에서는 이레즈미 외에도 몸을 너무 많이 뒤덮는 큰 문신이 있는 사람은 받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죠. 자, 그럼 이번엔 야쿠자의 조직 문화를 좀 알아볼까요? 보시는 사진은 실제 야마구치 구미의 입단식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야쿠자들은 특히나 진짜 이 가족 같은 절대적인 상하 관계와 충성심을 중요시하죠. 이건 어느 폭력 조직이나 다 똑같은 것 같긴 한데 특히나 야쿠자들은 윗사람은 아버지, 일본어로 오야라고 부르고 아랫사람은 자식을 뜻하는 코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오야봉, 코봉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관계는 말 그대로 오야봉이 밑에 있는 자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또 반대로 이 꼬봉은 오야봉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라야 한다는 룰이 존재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조직에서는 독자적인 어떤 엠블럼을 제작을 해서 이걸 명함에 인쇄하거나 혹은 배지를 만들어서 양복에 붙이고 다닙니다. 강한 소속감과 함께 의리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조직적이고도 다소 좀 재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야쿠자 간에 배신을 하거나 조직에 큰 해가 되는 일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야쿠자는 그들끼리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방법으로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실제 야마구치 구미의 오야봉 시노다 게니치 또한 같은 조직원 동료에게 실수를 해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라 용서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야쿠자 이 어둠의 세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두목의 허락이 필요한데 보통 2단계에서 새끼손가락을 잘라 두목에게 바치는 의식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잘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 파문 조치됩니다. 보통은 보스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 조직의 위신을 떨어뜨릴 경우에 이런 파문 조치가 내려지는데 파문이 된 사람은 야쿠자 사회에서 모두가 상대하지 않는 존재로 전략하면서 다른 곳에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걸 이용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파문됐다고 소문을 내고 한참 후에 복귀하는 위장 파문도 파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조직에서는 아예 연을 끌어버리는 절연이라는 처벌도 있는데요. 보통 조직원이 경찰과 유착을 했거나 또는 다른 야쿠자 팀에 들어가게 되면 받게 되는 중징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절대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보통 무서운 보복이 뒤따르면서 일반 사회에서조차 적응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이 아예 불황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쿠자 내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조직적이고 세분화된 규칙들이 존재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 폭력 조직 야쿠자가 지금까지 존재를 해온 이유가 지능형 리더의 세력 확장 그리고 이런 철저한 관리 구조 덕분이었을까요? 아니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이들을 전혀 제재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1982년 홍콩 정부가 삼합회에 그랬듯 일본 정부 또한 사회에서 야쿠자 조직을 청산하기 위해 폭력단 대처법, 일명 폭대법을 시행했습니다. 크고 작은 조직들 모두 일본 경찰과 공안의 감시를 받았고요. 혹여 문신을 막 보여주면서 험악한 분위기만 조성해도 즉각 체포가 가능한 시대였죠. 그런데 이런 조치 외에도 야쿠자들은 아예 건강보험조차 발급을 금지했고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없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없고 휴대폰도 개통할 수 없게 나라가 제지를 하게 되면서 이 야쿠자들이 기본 생활 영역을 강하게 통제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돈줄이 막히고 생계가 막막해지고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결국 2011년 당시 7만 명에 이르던 야쿠자 수가 2020년 2만 6천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보고됩니다. 1993년부터 시행이 됐던 정부 통제로 인해서 야쿠자가 서서히 하락세를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야쿠자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 사회 고령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의 영향으로 현재 야쿠자는 조직원들의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2017년 발표에 따르면 조직원 40% 이상이 50대 이상의 중년이고요. 10명 중 1명은 70대 노인입니다. 이 노령이 됨에 따라서 이들이 기력이 없어서 아예 야쿠자 조직을 떠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들이 은퇴한 후에도 딱히 할 게 없다는 게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쿠자를 계속해도 지옥이고 그만해도 지옥이다 라는 푸념을 듣게 되는데요. 고령의 전직 야쿠자 조직원은 예전엔 야쿠자라고 하면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또 좋은 차와 돈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동경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조직 자체에 속박되는 걸 싫어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최근 야쿠자들이 신입 조직원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겠죠. 그들에겐 안타까운 고민이겠지만 선량한 시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된 야쿠자 두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 3대 야쿠자 조직인 쿠도가이의 두목 74세 노무라 사토루. 그는 지난 2021년 8월 일본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야쿠자 두목이 이런저런 일로 감옥을 가는 건 많았지만 이 정도의 형을 받는 건 일본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노무라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됐던 65세의 조직 2인자 또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구도카이, 이 조직은 기타 큐슈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 야쿠자라도 시민들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인 불문율이 있는데 이걸 깨고 여러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게 죄목이었습니다. 그 예로 나이트클럽에 수류탄을 터뜨렸고요. 퇴직 경찰에게 총격 테러를 했고요. 건설사 임원을 자택 앞에서 살해하는 등 정말 무자비한 사건을 저질렀죠. 특히나 지난 2013년 이 오야봉이었던 노무라는 한 병원에서 탈모 시술과 음경 확대술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칼부림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피해를 본 이들이 보복의 가능성을 감수하고도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한 덕분에 재판이 수월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무라는 결국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판사에게 너 평생 후회할 거라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 기울어져가는 이 야쿠자의 영향력에 비하면 이런 협박이 그닥 의미심장하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네요. 물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쿠자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도 피할 수 없었죠. 지난 2016년 7월 20일 부산의 은신에 있던 야쿠자 김씨가 체포됩니다. 제1교포 3세였는데 구도카이 야쿠자 조직 중간급 간부였어요. 김씨는 부산에서 도피 생활 중이었죠. 체포 당시 그는 히로뽕 약 1000g 정도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건 한 번에 3만 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권총, 실탄, 탄창도 함께 발견됩니다. 그가 소지했던 총기는 안전장치가 따로 없었고 전쟁에서 대량 살상용으로 쓰이던 무기였죠. 야쿠자라는 게 그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이 됐지만 사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대한민국도 암암리에 이들의 불법적인 일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범죄 조직을 파헤치면서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보는 걸 아주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텐데요.
그런데 참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사회적으로 성숙지 못한 이들이 폭력과 범죄를 앞세워서 자기들만의 집단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오야봉꼬복, 두목하고 보스놀이하는 다소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놀이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그게 사회 전반을 흔들고 또 선량한 시민의 목숨까지 빼앗게 그냥 둘 순 없겠죠.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악의 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들이 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야쿠자가 하향세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 적어주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